지금부터 성남언론인협회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환 대표의원님과 언론인협회와의 간담회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언론인협회 회장 고태우입니다. 정용 의장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덥습니다. 아침에 딱 8시에 나올 적에는 제일 먼저 듣는 게 일기예보거든요. 오늘은 뭐 33도입니다. 뭐 조심하십시오. 습도 몇 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매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걱정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탄천을 이렇게 도로를 따고 나오거든요. 비가 오면 탄천이 범람 하나하나 제일 걱정하고요. 그 아침에 나올 적에 탄천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냐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걸 매일 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우리 언론인협회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급속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걷는 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성남이란 지역에는 좀 특색이 좀 있습니다. 뭐 분당과 수정과 이제 중원구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워낙 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미관상 수정중원구는 좀 낮은 층들의 건물들, 이 분당에 좀 높은 중대 고 이렇게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역 특성상 많은 거를 좀 보는데 저는 솔직히 수정구에서 시의원을 먼저 2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당으로 와서 이제 돼서 이번에 제9대 성남시의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게 된 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남시의회가 조금 이제 난항이 이제 있었지만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상화된 거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일련의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다. 뭐 지금 갈래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네. 시민들에게 성남시의회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06년도 5대 때부터 성남시 의회 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태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갈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5대 6대 시의원 할 적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7대 제가 이제 의원을 안 했지만은 7대 의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야 이게 정당 공천제가 되면서 여당 야당 말 그대로 당의 어떤 이 정책이라든지 당의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뭐 양당이 협의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모든 의장 후보라든지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놓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당론을 어기고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제가 당대표를 의장으로 후보로 거론됐지만은 의장으로 후보를 안 나가고 당대표를 되게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종식을 좀 시키자. 당론을 어기고 당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의원들을 이제는 제 손에서 이제 끝내자. 앞으로 이제 그런 틀을 좀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선출 때부터 조금 이제 편하게 가려고 저는 어떤 뭐 누구나 다 경선을 치르고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추대를 받아가 하려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추대성으로 가져냈는데 갑자기 뭐 그날 또 한 분이 나오는 바람에 약간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좀 선이 거졌는데 첫 단추가 그것도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잘 극복하고 대표로서 이제 그 여당의 의장 후보를 선출해놓은 과정에서 또 어떻게 또 선이 거져가지고 투표로 결정이 뭐 11대 7이라는 투표로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어떻게 봉합을 하려는 이 7분을 어떻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봉합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미리 좀 낌새가 느꼈었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대표로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한간에 지금 검찰도 압수수색도 하고 뭐도 했지만은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의장 때문에 밖에서 봤지 의장 자리 때문에 우리 성남시 의회가 늦게 이렇게 원구성이 됐다는 이렇게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때문에 의장 후보가 선출이 잘못돼서 원구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야 협상 과정에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의장 선출을 해놓기 전부터 그쪽에서는 7월 20일까지 보이콧을 하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장 선출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원구성 협상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고 또 의장 문제 선출 문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9대지만은 9대 후반기 또 10대 11대 이제 앞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성남시의회가 가면서 이제는 그런 당론을 위배하는 이런 일은 제 손에서 이제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저는 좀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시민 사회에 이제 비친 모습들은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 잘 슬기롭게 이걸 또 네. 시민들한테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좀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일단 매듭을 뭐 짓는 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반기 이제 성남시장도 신상시장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정에 지난 12년간 했던 시정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정구를 내세우고 뭔가 희망적인 성남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해야 될 게 성남시의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각 그 정당의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물론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맞습니다.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어떤 지역 사회가 좀 원만하게 성남이 그동안은 워낙 이제 이런 그렇죠. 이 전국의 이슈가 되는 이 도시가 되다 보니까 성남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 좀 그렇게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의회가 좀 불식시키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반기 의회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좀 운영할 건가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네,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12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뭐 워낙 많이 잘 아시니까 12년 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상진 시장께서 어떤 이제 인수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2년 동안 전반기 동안 이끌어갈 성남시 정치를 이끌어갈 어떤 내용은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성남시의회는 4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뭐 5개 의회 운영위원회 빼고 행교위원회가 있고요, 경제환경위원회가 있고 문화복지가 있고 도시건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협상에서도 제일 문제됐던 이제 문화복지 관련된 뭐 이 분야에 좀 이슈가 많은데요. 그동안 12년 제가 이제 5대 6대 하고 7, 8대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5대 6대 할지 6대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셔 조례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관련된 거, FC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었을 적의 그 문제,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졌을 적 문제, 그걸 제가 6대 때 있을 적에 제일 많이 불거졌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화, 뭐 이번에 그 인수위 관련돼서도 뭐 정상화 특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하는 뭐 20일까지 하고 이제 저희한테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은 그 자료도 좀 준비도 뭐 나름대로 신상진 시장께 준비했지만은 저희도 어떤 성남시에 그동안 10년 동안 잘못된 거를 좀 바로잡는 정상화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012, 13년도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시립의료원입니다. 저는 이제 시립의료원 의원하기 전부터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2014년 10월 달에 이재명 시장이 다시 시립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저는 2013년 연말에 위탁하여 한다로 강제 조항을 제가 좀 바꾼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수위에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기 언론인들께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제가 예상했던 너무나 많은 뭐 쉽게 말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약 한 1년에 한 8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돈이 손실돼서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면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면은 의료 서비스가 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1년에 800억이나 적자가 보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시민들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들는데 이런 성남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시청이 태평도에 있는 시청이 이쪽 여수동으로 옮기면서 그쪽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97억이라는 정부 예산을 받아와서 수정구 상권 공동화 현상이 나는데 지원을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었습니다.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중원구 1공단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그쪽 본시가지의 상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떤 걸 만들자 했을 적에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100억이라는 돈을 거기 또 같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7억을 가지고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하고 상당히 많은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떻게 지원하자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현재도 어떤 거에 특혜성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성남 내에 모든 지역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설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상권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C 문제입니다. 제가 2013년도 FC를 주장하자고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일화가 그때 당시 종교적인 뭐 문제로 이제 이거를 문을 매각을 했을 적에 성남의 체육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주장했던 게 성남에만큼은 FC 프로그램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주장을 해서 상당히 한 1년 동안 좀 이재명 시장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우여곡절 끝에 5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께서 오케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5개 방향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기업구단이었습니다. 기업구단으로 가서 성남시에서는 장소 제공,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붐과 어떤 활성화, 성남시 대표성인 이런 걸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2014년 처음에 만들었던 게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때 논란거리가 됐었고 시민구단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주 모집, 시민 주주를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국 성남 전체에 막 뿌려지고 뭐 일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투자를 한 거겠죠. 투자라기보다 시민 주주라니까는 나도 그만 성남의 프로축구의 어떤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기대를 가지고 10,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밝혀졌던 게 1년에 이용하는 티켓을 먼저 구매하는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때부터 논란거리가 됐지만은 교묘하게 그거를 몇 년 동안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FC를 기업구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구단으로 감으로써 성남시가 투자를 지금 1년에 성남시에 나가는 게 150억입니다. 후원금 빼고 순수 재산 나가는 게 예산이 150억입니다. 후원금은 지금 얼마나 들어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여진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인구단으로 바꾸고 네 번째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입니다. 뭐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방대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제가 공설시장도 얘기했는데 공설시장 그리고 성남에 있는 지하상가 이런 게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색을 너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경선인단이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후원금을 뭐 정치인단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이런 게 다 정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좀 재단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성남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도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성남시에는 체육회가 있는데 이 체육시설까지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저는 이 성남시 체육회도 좀 변화를 주겠지만은 이 방법에 대해서
모든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 뭐 여러 가지 성남의 출연기관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조례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손볼 수 있는 부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그 도시발공사라든지 뭐 대장동 관련된 특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 FC 모든 거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체육 특위를 만들 계획이고요. 세 번째가 그동안 12년 뭐 세월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법도 조례도 좀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 성남시 의원들이 해야 될 게 조례인데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소상공인들과 이 전통시장 아니면 상권 어떤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에 좀 변형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 네 가지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충분히 그 의미 있는 뭐 의회 활동이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얘기했던 성남 의료 문제를 네. 비롯해서 지금도 성남 문화재단 문제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떤 적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뭐 시장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뒷받침을 이제 의회에서 충분히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그래서 의회가 상당히 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의회가 이제는 뭔가 이제 의회가 지금 8대자 8대 9대입니다. 아, 참 9대 네. 의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청나게 이제 1대부터 엄청난 세월이 그렇죠. 흘렀는데 이제 의회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발의되면서 이제 의회가 나름대로 이제 독립이 돼서 그렇죠. 이제 의회가 이제 진짜 어떤 자치적인 어떤 의회 활동을 이제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의회가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또 이제 정책 지원관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정책 지원관 제도가 들어와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어떤 의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의원들에 대한 권위, 그다음에 급여, 뭐 쉽게 말해서 월급 받는 의원들, 뭐 이렇게 월급 받고 일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고 또 이번에 그 2022년 1월달 기점으로 지방자치법이 완전 개정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지원관들이 이제 2명당 1명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의원 2명당 1명 정도의 그런 입법 지원팀들이 붙습니다.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 제가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일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반면에 일 안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령하는 금액이 솔직히 360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외부로 봤을 때 360 놀면서 360 받는다? 되게 생각하지만은 솔직히 360 받으면 집에 갖다 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성 의원들, 가정이 있는 의원들, 여기 계신 뭐 우리 언론인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360 받아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기는 요새는 정말 저도 대학생이 3명이거든요. 아들이 3명인데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또 이중적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제도부터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욕심이라 하면 욕심이겠지만은 일 잘하는 의원들, 쉽게 말해서 뭐 일 안 하는 의원들과 일 잘하는 의원들의 표시는 분명히 납니다. 얼만큼 조례 발의를 하고 얼마나 지역 활동을 하고 얼만큼 활동을 했는지는 다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급여 외에 활동하는 부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비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 있지만은 지방 의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한테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는 분명히 저는 지방자치법에 또 명시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입법 지원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도를 저도 저희 성남시에도 아직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지 의원들한테 어떻게 배정할지도 아직 솔직히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장께서나 양당 지금 대표들 좀 만나가지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뭐 상임위별로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당별로 지원해야 된다 뭐 아직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저희가 첫 의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를 입법 지원관들한테 올립니다.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를 가서 이제 평가를 이제 어떤 법적인 것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입법 지원관들이 영향력은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저희들도 이분들을 검증한 부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뭐 경력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저희도 이분들을 얼마나 영향력 있는 거를 평가를 저희들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성남시의회는 여야 뭐 더불어와 국민의힘이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상진 시장께서 여당이라 해서 모든 거를 여당에 찬성을 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꼭 여당이라고 다 지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의원분들이라 해가지고 여당 시장이 지시했다고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짚어줘야 되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상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의원의 역할이 있고 시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전반기 때는 저는 그걸 분명히 짚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질문 하시고 질문 질문 말씀하십시오. 우리 문기관 대표님 말씀 하십시오. 그만 축하합니다. 우리 저 끝에 김보석 우리 국민의힘 간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충분하라 해요. 뭐 특별한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정책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시장님하고 또 계속 이제 논의를 하시고 맞습니다.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국회도 있지만 뭐 가까이 뭐 도의회도 또 같이 이렇게 또 연계해서 사업을 예산을 또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뭐 이제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당내에서 좀 조율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네. 아니, 성남시 의회라기보다 성남시가 항상 문제가 바로 경기도하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립도가 경기도보다 높다 보니 경기도 예산 사업을 잘 안 따옵니다. 근데 성남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차이는 뭐냐면요. 경기도 의원들은 그래도 지역에 나가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 의원들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기도 의원들은 그래도 지역에 뭐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줍니다. 지역마다.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시에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자립도가 낮은 저 북부 쪽이라든지 농촌 도시는 더 따오려고 하지만은 성남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모 의원께서 10억을 따서 어떤 그걸 조성을 했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는 또 뭐 부지가 없다, 뭐가 없다 또 이런 핑계를 무조건 댈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시장님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제 당정 협의체가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쪽에서 추천하신 분과 우리 대표단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할 수 있고 어떤 정책적인 협약을 할 수 있는 당정 협의체에서 항상 도의회에서 예산 받아온 걸 적극적으로 저는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올릴 계획입니다. 도의원들이 보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단체들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물론 법인 단체도 있고 일반 뭐 임의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좀 문제성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 그런 검증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 개인적으로 뭐 도의회는 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쉽게 말해 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죠. 성남시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뭐 도에서도 네. 있지만 성남의 뭐 하나로마트에서 연 있죠. 상당한 만한 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점검을 해볼 분명히 필요가 할 있다고 부분입니다. 해볼 필요가 예. 충분히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법인 단체가 물론 법적으로는 그 예산을 받아야 되지만 법인 단체 외에 임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등록된 단체라 그래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 그래서 예산을 못 받아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성남 의료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는데 의료원의 여러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 내부에 상당히 그게 직원들이 뭐 옛날 직원들부터 네. 지금까지 안에 불협화음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한 단합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끼리의 어떤 이 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산 부분은 그런 예산은 사실 얼마 들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뭐 동호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네. 있겠더라고 그런 부분에 뭐 대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제공한다면은 그렇죠. 뭐 그런 돈이 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걸 어차피 이게 적자의 폭이 뭐 지금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지금 현재 보니까 의료원 내 그 입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약간의 인건비 정도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조금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조금 이제 만회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최대한으로 의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이 그래도 뭐 상당히 그 시설적인 면이라 봤을 때 중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해놨는데 맞습니다. 저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든 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성남문화재단은 사실 어떤 성남의 대표 축제를 하나 못 만드는 조직이거든 이게 항상 대표이사 왔을 때 기자회견 하면서 나도 그 질문을 몇 번 했는데 그 대표 축제 하나 못 만드는 문화재단이 이게 과연 그 불필요하게 저게 네. 참 존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고 네. 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시립의료원 하나를 가지고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성남시청 자리거든요. 시청과 시립 그 공연장이 있던 곳인데 그게 하나가 이제 성남시청 이쪽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시립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일대 리모델링해서 약국도 막 들어쓰고 상인들 많이 들어섰는데 기대를 딱 하고 막상 문을 열다 보니까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로 시립의료원에 들으면서 그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엄청 뛰었습니다. 엄청 뛰었습니다. 인테리어 해서 권리금 줘서 월세도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문 닫는 데가 지금 꼴꼴 늘어나고. 두 번째, 약국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약국들이 이제는 적자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코로나라는 이런 요번에 이제 전염의 코로나 때문에 그 일대가 혐오 시설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병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이야. 일반인들이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마다 네. 이제 그 학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를 둔 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뭐 교육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근예로 이제 수원이 얼마 전에 광교수공원에서 10살 남아가 사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안전 펜스나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성남시 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상임위 보면은 안전 관련된 이런 상임위가 좀 있습니다. 있긴 있어도 네네. 좀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든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그냥 내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당은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상당히 많고 단지 내에도 있는데 본시가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시가지가 수정중공구가 재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통학로 문제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와중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 지금 뭐 특히 뭐 정자 1로라고 하는데요. 정자 금곡동부터 정자동까지 오는 뒷라인에 어린이 공원도 몇 개 있지만은 유명무실이다라는 지역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그냥 놀이기구 하나 갖다 놓고 나무 몇 개 심어가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는 곳으로 전략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더 신경 써가지고 안전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 유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솔직히 인원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신경 더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계속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뭐 이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 예로 성남시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첫째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에 전반기 때 진짜 그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었던 게 아까 시립의료원이었었습니다. 또한 FC 문제입니다. 또한 체육회, 아까 지적했던 문화재단,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 예산, 성남시 1년 예산이 4조 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거에 된다면은 성남시 1년 예산이 4조 원인데요. 가용재산, 1년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산은 1,300억에서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약, 그동안 그 신상지 시장께서 나왔던 공약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보다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는 게 그 예산은 더 먼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산 이상으로 저는 나올 거라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께서 했던 공약 사업을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시립의료원과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로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이걸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로마트가 시에서 위탁 준 겁니다. 위탁 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 말 그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입 일부를 시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쓰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기부하게 돼 있는데 이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단체 어떻게 지원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예산들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다 투입하신다면요. 공원에 안전한 거 뭐 어떤 뭐 CCTV 설치한다든지 시설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데서 투입되면 더 좋은 게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처음에 하나로 농협 마트가 생겼을 때는 하나로 마트에서 언론들한테 광고도 잘 줬거든. 응? 근데 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거 완전히 그냥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돈이 어디다 갖다 쓰는지 뭐 진짜 기자들하고 진짜 간담회 한번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사실 보여지고 또 조례 얘기가 나오시니까 한 얘기하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만든 조례 아까 조례 점검 조례 점검을 사실 한번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네, 맞습니다. 왜 조례가 사실 너무 많이 발의가 돼.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은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발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게 조례가. 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서 뭐 그런다든가 조례 건수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일부 당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공천 네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건수를 가지고 어떤 뭐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큼 조례가 질이 있느냐, 시민을 위하는 거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져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무조건 그냥 조례 발의해서 그렇게 의원 개인들에 대한 실적 위주로 조례를 발의되는 것은 그건 진짜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문구 하나도 상당히 조례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 시립의료원을 예를 들었잖아요. 2013년도에 이거를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저는 지정을 해놨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 시장께서 이거를 소송을 걸은 거죠. 이거. 그래서 저 이겼어요. 왜냐면 강제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안 된다 이는 전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학병원 위탁 한다로 계속 갔으면요. 성남시 예산 1년에 얼마씩이나 이득이 올까요? 그 돈으로 시민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성남에는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 사업이 4.3% 이자율이 나옵니다. 1,000억이면요. 43억이라는 이자가 매년 나와요. 그 돈으로 그 일대 주민들 의료비 대주는 게 더 쌉니다. 예산 계속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1년에 1,000억이 적자 보는 거를 5년만 5천억입니다. 그만 그 1년 수입이 5천억의 이자 수입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청년 배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한테 돈을 둬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청년 배당 기금을 만들었다면은 계속 돈은 수축되고 이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떤 창업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예산은 줄지도 않고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는 예산을 줄이고 수입을 창출하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